여러분 안녕하세요. 경익난과 토론합시다. 오늘 함께 토론해 주실 정재욱 교수님 초대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서강대에서 국제학대학원에서 네네. 그죠? 국제 정세 특히 이제 중동 이쪽을 연구를 많이 하시고 그 전에서도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 역시 중동 연구하셨었습니다. 가볍게 인사 한번 부탁드릴까요? 네, 안녕하세요. 중동 경제를 연구하고 있는 서강대 국제대학원 정재욱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자, 그냥 이런 질문부터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픈 퀘스천인데요. 그냥 요즘 지정학적인 이런 정세 그냥 통틀어서 네네. 어떻게 보십니까? 아무래도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이 백악관으로 다시 돌아온 이후에 여기저기 사실 많이 들쑤시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중동도 어쨌든 네. 그런 지역 중에 하나고 네. 처음 시작할 때 그린란드 파나마부터 시작해서 네. 이제 동아시아 이제 중동 역시도 그 영향권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측면에서 이 트럼프의 생각을 어떻게 이해하는가서 상당히 중요하고 그렇죠. 중동 내에서 각국의 또 이해관계를 이해하는 것도 또 쉽지는 않은 일인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게 국제학 혹은 국제 경제학적인 관점에서 이 세계 경제를 보고 계시잖아요. 그냥 트럼프가 아니고서라도 미국 대통령의 지위가 바뀐다. 그러니까 미국 대통령이 바뀐다 하는 것은 국제 정세에 어떤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혹시 생각하십니까? 이건 그냥 오픈 네, 퀘스천입니다. 네. 우선은 어느 누가 사실 부인할 수 없듯이 사실 미국이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세계 최강대국이고 특히 우리나라를 포함하고 있는 동아시아 지역이라던가 중동이라던가 주요국에 경제적으로나 사실 군사적으로 많이 영향을 주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사실 미국의 대통령이 바뀐다는 거는 그냥 내부적으로 국내적인 어떤 영향뿐만이 아니라 사실 세계적인 영향을 많이 주는데 특히나 사실 이번 트럼프는 다들 아시는 것처럼 예전에 또 대통령이랑은 다르고 공화당 소속이긴 하지만 또 전통적인 또 공화당의 또 방향도 아니기 때문에 네. 네, 더 큰 영향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이제 본론으로 좀 들어가기에 앞서 제가 최근 여러 경제 관련 국제 기구들의 보고서들을 이렇게 쭉 보면 세계 경제가 불확실성의 시대, 소위. 그러니까 불확실성 이런 표현은 참 많이 해왔지만 그 어느 때보다도 2025년을 이 uncertainty라는 이 한 단어로 세계 경제를 표현하기에 적합한 네, 네, 그런 시대가 없었던 게 아닌가 네, 생각하고 특히 무역 정책의 불확실성 네, 네, 이게 이미 트럼프 일기를 경험했었던 그 기간보다도 더 지수로 보면 더 높게 형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네. 불확실성의 시대라고 2025년을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저도 경제학자긴 합니다만 경제학자들이 사실 좋아하는 게 이런 어떤 계량하기 어려운 거를 어떻게 수치하는가를 네, 많이 노력을 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불확실성을 여러 가지 그 지표를 통해서 지수화하는 노력을 한 그 교수님들이 계시거든요. 네, 그래서 그 연구를 보면 현재 세계 불확실성 그 수준이 수치로 보면 한 400 정도라고 하는데 네, 요게 2020년도 초반에 이 미국과 중국의 이 무역 분쟁이 한창 있을 때랑 사실 비슷한 수준이거든요. 네, 근데 우리가 불확실성 하면 가장 처음 떠오르는 게 2008년 금융위기잖아요. 그렇죠. 그때 수준이 한 200 정도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때 비해서는 거의 2배 가까이 지금 올라간 거고 말씀하신 것처럼 무역 정책의 불확실성을 또 측정을 하는데 이것도 지금 최근 수치가 한 1,500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미국과 중국 간의 그 무역 분쟁이 있었을 때 트럼프 네. 일기 당시에 한 1,900 정도였어요. 그래서 이제 트럼프가 이미 취임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미 불확실성이 많이 좀 올라간 상황이다. 그래서 사실 일각의 또 전문가분들은 오히려 트럼프가 임기를 시작하고 어느 정도의 정책의 방향이 뚜렷해지면 불확실성이 사실 감소할 거다라고 봤는데
사실 연일 여러 가지 좀 발언들이 있고 그 발언들이 다들 이 발언을 통해서 미국의 정책이 어떻게 바뀌겠다라기보다는 이 트럼프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를 가지고 다양하게 해석을 하다 보니까 정책적 불확실성 차원에서는 지금 매우 높아진 상태다. 그래서 최소한 2025년은 여러모로 미국의 국내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불확실성이 상당히 높은 상태로 유지될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어쨌든 지금 말씀하셨던 그 불확실성이라는 그 대주제 이것 때문에 소위 강달러 기조를 야기하는 또 배경이 되고요. 네네. 또 금 가격을 연일 사상 최고치로 경신케 만드는 또 배경이 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자본시장, 자산시장에 영향을 미치니까요. 근데 오늘 촬영일 기준으로 미국에서는 어쨌든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해서 25%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네. 엄포를 이미 선언했고, 그런데 호주 같은 나라, 일본 같은 나라들은 우리는 제외해달라. 우리는 이렇게 하고 있지 않느냐. 저는 우리 한국도 지금은 그런 액션이 없습니다만 우리 철강 기업 고로를 가지고 있는 철강 기업 두 개의 철강 기업이 미국의 현지 생산을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과정이니까 우리 그런 액션을 취하고 있으니 대응해 달라. 분명히 그러니까 트럼프는 예고하지 않았던 관세 전쟁을 선언했고, 그리고 어떤 국가들은 그것에 그냥 그대로 당하게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국가들은 나름 예외 국가로 좀 편성하게 해달라라는 접근을 하고, 이게 다 어떻게 전개될지 잘 모르는 네. 그 불확실성 아니겠습니까? 이 철강 알루미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관세 지금 얘기하고 있는 25% 관세라는 것이 사실 트럼프 일기 때 원래는 처음 그 했던 제도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뭐 대표적으로 그 당시에는 뭐 중국, 뭐 우리나라, 뭐 브라질 해서 관세를 원래 매겼다가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 협상을 통해서 그 면제를 받았죠. 일종의 어떤 쿼터를 잡고 그 쿼터까지는 그 25% 관세를 적용받지 않도록 면제를 받았던 예외 조치를 받았던 게 있었는데, 그건 지금은 그 예외 없이 일단 우리 다시 시작하겠다라고 하는 입장인 거고, 그런 측면에서는 사실 지난번 일기 때의 방향성과 비슷하다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관세 자체가 목적이라기보다는 이 관세를 통해서 어떻게 현재 미국이 가지고 있는 혹은 트럼프 행정부가 가지고 있는 이 주요한 목표들을 달성할 것인가, 이게 사실 좀 더 근원적인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저도 그래서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각국이 여기에 대해서 대응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가 안타깝게도 지금은 이 행정적인 공백이 있는데 최소한 어떤 이 대외 정책, 통상 정책에서는 좀 이 선제적인 좀 대응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저도 그런 자문회의 같은 데를 가면 이제 정부가 산학연과 함께하는 그런 자문회의 체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주로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주로 주최하는 그런 산학연 네트워크 포럼이라든가 이런 자문회의를 좀 많이 참여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최근에는 그런 정책 공백이 발생하다 보니까 개최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럴 때일수록 그런 산업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그런 것을 또 어떤 정책이나 근거들을 또 학연과 함께 정립하고 정부가 정책적으로 좀 대응하는 적극적인 움직임이 있어야 되는데 안타깝습니다. 우리나라가 대미 철강 수출액 규모로 순위를 나열했을 때 브라질과 함께 3위입니다. 알루미늄도 3위입니다. 그만큼 많은 수출을 하는 나라고, 수출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게 그동안 바이든 행정부에서 또 기존 트럼프 행정부에서 우리 기업들에게 공장 이전하라 해서 다 이전했거든요. 자동차 공장 이전하고 가전제품 공장 이전하고 배터리 공장 이전하고, 그러니까 철강을 수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알루미늄을 수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 대고 또 관세를 부과한다고 하는 것은 그건
그러니까 우리 정부가 더 적극적인 대응을 나서야 될 텐데 왜 하필이면 이 시점에 정책 공백이 있을까 하는 그런 어, 참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아마 교수님도 같은 마음이시겠습니다만 이제 좀 본격적으로 더 이야기를 드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에게는 불확실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그것이 대외 교역을 좀 위축시키거나 이런 요인으로 작용하니까 기업들은 신규 투자도 못하고 네, 네. 이렇게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 같은데 그러면 경제학자시니까 이 질문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관세 전쟁이 시작될 때 질문제는 없는 겁니다만 정말 인플레를 야기할까?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평상시에 어떤 의견을 갖고 계셨는지 한번 질문 드려보고 싶습니다. 사실 이게 국제 무역에서는 매우 그 경제학 내에서 국제 무역 연구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이슈인데요. 네, 우리가 쉽게 생각을 하면 만약에 어떤 기업이 25%의 세금을 더 내야 된다라고 하면 네, 두 가지 방법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냥 소비자 가격을 25% 그대로 올리는 방법이 있을 거고요. 반대로는 만약에 원래 기업이 어느 정도 마진이 있었다면 25%를 가격을 다 올리는 것이 아니라 가격은 조금만 올리고 그 마진을 줄이는 방향으로 접근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 지금의 상황은 이런 이 기업들이 혹은 각각의 시장들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의 선택지에 놓여 있다라는 상황이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똑같은 나라가 다 25% 관세를 매긴다고 해서 모든 나라의 대미 수출 그 가격 자체가 25%가 오른다라는 건 아니거든요. 네. 나라별로 이 관세 인상분을 어떻게 흡수할 것인지, 그러니까 저희는 그 관세 그 패스트루 가격의 전가라고 그 표현을 하는데 전가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나라별로 다르고 품목별로도 다르고, 근데 이거는 사실 미국 시장 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 연구 중에 하나로는 보면은 이 25% 관세를 매겼을 때 어떤 품목들의 가격이 더 오르게 되는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미국이 생산을 덜하는 품목들 혹은 미국 외에 다른 나라도 수입을 많이 하는 품목들, 어떤 한 나라가 독점력을 가지고 수출을 하는 품목들. 근데 이런 품목들을 사실 꼽아보면 쉽게 생각하면 생필품들이거든요. 뭐 중국산, 뭐 멕시코산 이런 생필품들의 가격이 가장 많이 올라가게 될 것이고, 네. 그런 측면에서 미국 내 이 물가가 상승하는 압력은 피하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네. 관세 외에도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주요한 정책으로 내세우고 있는 것이 반이민 정책이잖아요. 그러면 특히나 미국 내 농업 부문 같은 경우에는 워낙 많은 사실 이민자들이 합법 비합법적으로 와서 일자리를 채우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노동 공급 자체가 막히게 된다면 당연히 이 농업 그 내에서 인건비가 올라가고 그럼 당연히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네. 이런 구조가 되겠죠. 좋습니다. 그러면 저도 이제 의견을 드리겠습니다만 저희 토론이니까 드리기에 앞서 인플레가 자극될 수 있다. 그죠? 관세 전쟁의 시대가 야기됐고 그게 결국 불확실성의 상징인 거죠. 그런데 그것이 결국은 인플레를 자극한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한 가지 의문이 트럼프는 그토록 제로 금리로 만들어야 된다. 금리 인하론자다라고 네. 했을 때 그러면 인플레를 못 잡는 상황이 되면 그러면 이게 금리 인하를 추구하겠다라는 정책 의지와 관세 전쟁 일으키겠다라는 그 의지가 상충되는 게 아닌가 하는 많은 분들의 의문이 있으십니다. 이 부분은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저도 그 부분은 사실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이 네. 문제를 어떻게 지금 생각을 하고 푸는지에 네. 대해서 사실 저는 하나는 일단 관세 자체가 목적이 아니다라는 네. 일단 입장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든 이런 뭐 보편 관세, 뭐 상호 관세 얘기하고 있지만은 이 관세라는 이 툴을 가지고 나라 간의 경쟁을 시켜서 어떻게 미국의 이익을 확보하는 것인, 이게 사실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뭐 일각에서는 뭐 이게 어떤 뭐 환율이라던가 이, 이 달러의 어떤 기축통화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방법이다라는 해석들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뭐 저는 뭐 그런 접근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 그러면은 이 미국 내에서 인플레이션을 가지고 만약을 생각해 본다면은 사실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사실 근데 인플레이션을 일으키는 여러 기제들이 있는데 그 중에 사실 인건비 요소가 사실 가장 크잖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저는 관세보다는 사실 이 어떻게 보면 반이민 정책 이로 인한 장기적인 인플레이션 효과가 조금 더 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의견 너무 좋고요. 교수님 그 의견에 대해서 정말 무시할 수 없는 굉장히 중요한 방향성을 하나 전제를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오늘 또 토론이니까 제가 좀 반대의 생각을 갖고 있어도 의견을 좀 네네. 살짝 그럼요.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인플레를 자극하는 것과 그 금리를 인하해서 통화 정책을 완화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두 가지 방향성은 분명히 상충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가 인플레를 야기할까 제로 금리를 야기하려고 노력할까 둘 중에 어디에 더 노력을 할까? 저는 여기에 더 노력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어떤 정책도 인플레를 자극하는 방향으로 움직인다면 중도 하차시킬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첫 번째. 네네. 그리고 이건 제 생각인 거죠. 그리고 그 한 가지는 취임사에서 가장 강조했던 게 인플레 반드시 잡겠다. 생활비 반드시 잡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첫 번째는 그 목적에 있어서 트럼프의 의지에 있어서도 어쨌든 인플레를 잡겠다라는 것도 목적이겠지만 보여지는 목적일지 모르지만 그걸 유도해야만 제로 금리 환경이 나온다. 아, 그래서 파월이 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두 번째, 말씀하셨던 것처럼 관세가 목적이 아닌 거예요. 관세를 높이면 자국 수입 물가가 올라가는 것이고 인플레를 자극하는데 수입업체들이 울겠죠. 그래서 관세가 목적이 아니라 첫 번째는 중국을 배제하는 것, 또 두 번째 목적은 미국의 공장 짓게 만드는 것. 그렇기 때문에 다 관세 때릴 거야라고 했다가 every country라는 표현까지 했잖아요. 예외 없다고까지 했잖아요. 그랬는데 호주는 들어주고 일본은 들어주고 한국도 들어줄 거라고 생각하는데 결국 그게 물가를 자극할 만한 요소들이 있다면 요구하는 걸 들어주게 만든 다음에 관세를 면제시켜주는 그러니까 인플레를 자극하지 않겠다 이런 생각도 합니다. 네네. 더 본질적인 것은 미국이 관세를 도입할 때 다른 나라들도 예외시켜 주거나 다른 나라들도 같이 관세를 올립니다. 서로 관세를 끌어올리면 우리가 가장 우려하는 게 GDP에서 교역량이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든다. 그러니까 이게 세계 경제를 하방 압력을 준다. 그러니까 이렇게 어떻게 되냐면 세계적으로 기업들이 신규 투자를 못 해요. 세계적으로 고용이 감소해요. 세계적으로 소비가 감소해요. 그러니까 인플레를 자극하는 요소도 일부 있겠지만 글로벌 인플레를 하방 압력을 준다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인플레가 야기되지 않는다라고까지 생각하고 한 가지 테크니컬한 관점에서 의견을 또 드린다면 이번에도 관세 전쟁 펼쳐나간다고 하니까 특히 중국산 중국의 철강이 캐나다나 멕시코로 수출이 되고 그럼 그 수출된 철강 알루미늄은 내수용으로 써요. 그리고 캐나다, 멕시코에서 생산한 철강 알루미늄을 미국에 수출하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중국은 더 이상 수출을 못하게 막을 겁니다. 트럼프는 그게 목적인 거예요. 근데 그 미국으로 향하지 못하는 그 철강 알루미늄이 다른 유럽이라든가 주요국으로 옮겨져요. 그러니까 과잉 공급이 됩니다. 철강 과잉 공급을 야기해요. 그러니까 미국은 적절하게 철강 공급은 이루어지고 다른 주변국들은 철강의 과잉 공급이 되니까 가격이 떨어지는 거죠. 오히려 저는 글로벌 인플레를 하방 압력을 주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제가 이 부분을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마지막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 제가 말씀을 좀 많이 드려 죄송하지만 아닙니다. 네. 실증적으로도 2018년에서 20년까지 트럼프 일기 때 미중 간의 관세율을 올려서 21%까지 유지를 했는데 서로
이 구간 동안에 실제 인플레를 자극했을까? 미국도 중국도 우리나라도 역대 가장 낮은 물가 상승률을 기록합니다. 미국도 2%가 깨지고 중국도 3, 4%에서 2%대로 내려오고 우리나라 물가 상승률도 그때 기억하시죠? 마이너스 물가를 기록합니다. 18, 19년에 20년에도 그랬고 마이너스 물가를 그러니까 연간 물가 상승률로 보면 1%로 2% 목표 물가를 밑돕니다. 가장 낮은 물가를 기록했던 게 그 구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경기 하방 압력일까 물가 자극 요인일까라고 했을 때 경기 하방 압력 측면이 더 크다. 그래서 물가를 자극하는 요소도 있겠지만 하방 압력이 더 크게 작용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신 의견하고 좀 상충될 수 있습니다만 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파월도 뭐라고 얘기했냐면 관세와 인플레 간의 관계를 규명해내기가 어렵다. 어려운 게 맞아요. 네. 근데 이런 추론도 필요하고 이런 추론도 필요한데 그러나 그럴 거라고 단정 지으면 안 되겠다라는 것을 갖고 있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혹시 어떤 의견이십니까? 예. 뭐 저도 그 마지막 관세와 관련된 부분을 조금 더 말씀드리면 네. 중요한 거는 이 전 세계적으로 관세가 만약에 똑같이 이론적으로 보면 똑같이 오른다라고 하면 이거는 실질 가치가 변화하지 않기 때문에 큰 영향이 없을 수 있거든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나라는 올리고 어떤 나라는 그렇지 않고 혹은 상품 내에서도 이게 차이가 있었을 때 이 예. 효과가 어떻게 나느냐, 약간 조금은 상품별로 혹은 뭐 이 계층별로 국가별로 어떻게, 그러니까 이 불균등한 효과가 있을까가 사실 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사실 미국은 뭐 워낙 이 수입액이 큰, 그러니까 전 세계 최대 수입국이다 보니까 거기에서의 좀 정책적 자율성이 훨씬 더 높죠. 네, 지난번 사실 미국과 중국의 관세 뭐 이 갈등, 그러니까 무역 갈등 시기에도 미국이 계속 이렇게 관세를 때렸을 때 중국이 더 이상 대응할 수 없잖아요. 네. 왜냐하면 중국이 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액수가 미국이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액수보다 훨씬 적기 때문에 네. 네, 그런 뭐 문제가 있었고, 뭐 이론적으로도 우리나라가 만약에 그러면 미국이 25% 관세를 만약에 때렸을 때 똑같이 대응하는 것이 국가 후생적으로 맞는가에 대한 논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실제로 나라 시장이 크면 클수록 예. 관세로 인한 효과는 더 적고 오히려 뭐 정부나 혹은 뭐 이 그 생산자 입장에서는 더 이득이 될 수도 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을 사실 뭐 고려를 해봤을 때 관세 자체는 지금 아까 저도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미국 내 뭐 인플레이션을 얼만큼 자극할 수 있을까로 본다면은 뭐 상방 압력은 분명은 맞지만은 매우 제한적이다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실제로 25%뭐 이런 관세를 실제로 실현하는가는 저는 또 다른 문제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좋습니다. 좋은 의견 주셨습니다. 일단 말씀 주셨던 것처럼 저도 이제 토론을 하면서 생겨나는 새로운 이제 안건들인데 네. 어쨌든 이 수급 불균형을 야기하겠다 이런 생각은 드네요. 네. 어떤 특정 국가에게 소위 과잉 생산된 그런 소재나 제품들이 집중되고 어떤 특정 국가는 가격이 또 덤핑으로 이제 떨어지는. 근데 어떤 특정 국가는 관세 장벽을 세우면서 또 물가가 자극되는 굉장히 불균형한 그런 지역별 불균형한 인플레 같은 것들이 또 야기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것들 여러분 좀 그림 그리시는데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